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타고난 한 처녀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지리산 자락,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던 깊은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땅 방방곡곡에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이 없었으나 유독 그해 겨울은 지리산 골짜기에 내린 눈이 깊고도 모질었습니다. 산 짐승들도 추위에 떨며 굴속 깊이 숨어들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첩첩산중 아래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최 참판댁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지붕 위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담장 너머 뒷마당 구석진 곳,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뒷마당 우물가에 홑겹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그 누구도 그녀를 고운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번거리 귀신이라 부르며 침을 뱉거나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고 어릴 적 겪은 끔찍한 화재로 인해 오른쪽 얼굴과 손에 흉측한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핥고 지나간 그녀의 오른쪽 뺨은 붉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흉터는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오른쪽 손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깨뜨려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그녀의 손등은 동상으로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주인마님의 비단 치마를 문지르고 또 문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이 모두 기피하는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며 그림자처럼 숨죽여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이려 해보았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그녀의 야윈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한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안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온돌방 아랫목에는 최참판댁의 실질적인 주인인 최마님이 비단 보려 위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와 은은한 모과 향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마님은 50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음식과 호화로운 생활 덕분에 피부가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는 찢어진 듯 날카로웠고 얇은 입술에는 항상 탐욕과 심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난 뒤 그녀는 악착같이 재산을 불렸고 그 돈으로 가문의 위세를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최마님의 앞에는 붉은 칠을 한 자개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 그 안에 든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비녀였습니다. 비녀 머리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비녀를 불빛에 비추어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 부임해 올 형암에게 바칠 뇌물이자 멍청하고 무능한 자신의 아들을 관아의 한직에라도 앉히기 위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최마님은 비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덕칠이를 출세시켜야 해. 이 비녀 하나면 형암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할 게다. 그녀의 아들 덕칠은
나이가 30이 넘도록 글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위인이었으나 최 마님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시 자기함에 넣고 깊숙한 장롱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누워 당금에 젖어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따뜻한 방 안에 있는 최 마님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해야 할 부엌에서는 하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에게 돌아올 몫은 식은 밥 한 덩이와 건더기 없는 시래기 국물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마치고 젖은 손을 치마폭에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어멈은 연화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 기어들어오네. 얼른 물이나 길어다 독에 채워넣어. 굼뜨게 움직이다간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 연화는 아무 대꾸 없이 물지개를 쥐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하인들의 킬킬거리는 비웃음이 꽂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기와집 곳곳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연화는 늦은 밤까지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안채의 요강을 비우고 잠자리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루에 올라 최 마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척을 살피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촛불을 켜고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 온기를 즐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덕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연화를 쳐다보더니 희죽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번거리. 오늘도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네. 그 흉측한 꼴을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단 말이야. 덕칠은 연화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화는 중심을 잃고 장롱 쪽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롱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도자기 인형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덕칠은 기분 나쁘다는 듯 침을 뱉고는 그대로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연화는 깨진 조각을 황급히 치우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참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안채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 마님이 산발을 한 채 마루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비녀, 내 옥비녀가 없어졌다. 어떤 놈이 내 비녀를 훔쳐갔어.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마당으로 집합했습니다. 최 마님은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하인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그 비녀가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대. 당장 자수하지 않으면 내 놈들 모두 관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할 테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최 마님은 씩씩거리며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비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들 덕칠과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던 연화. 최 마님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가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년이지 어젯밤 내 방에 들어온 건 내년밖에 없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내 보물을 탐내. 최 마님의 소나기 힘에 연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연화는 고통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쉰 짐승 같은 그르렁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몸짓은 최마님의 화를 돋울 뿐이었습니다. 이 앙큼한 년이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번거리 주제에 도둑질까지 배워 여봐라. 이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내 비녀가 어디 있는지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최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머슴들이 달려들어 연화를 결박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로 연화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거친 밧줄이 그녀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무릎은 차가운 눈바닥에 지시겨졌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개 중에는 연화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최마님의 섯을 퍼런 분노 앞에서 감히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연화를 무시하던 몇몇은 잘 걸렸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 흉측한 얼굴을 할 때부터 알아봤어. 마음보도 시커멀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머슴 하나가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최마님은 마루 위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입이 열릴 때까지, 아니 손짓으로라도 비녀를 숨긴 곳을 가리킬 때까지 멈추지 마라.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연화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눈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최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2대, 3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연화의 낡은 저고리는 찢겨나갔고 하얀 눈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졌습니다. 고통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지독한 억울함과 슬픔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누명, 그리고 이 모진 매질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인지, 왜 목소리조차 주지 않아 변명 한마디 못하게 만든 것인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서 늦잠을 자던 덕칠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연화가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실 비녀를 가져간 것은 연화가 아니라 덕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돈이 필요했던 그는 어머니의 비녀를 몰래 훔쳐 기생집에 외상값으로 맡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술김에 오다 우물가의 비녀를 떨어뜨렸고 겁이 나 그냥 들어와 자버린 것이었습니다. 덕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나가서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에게 맞아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모른 척하자. 저 벙거리 년이 뒤집었으면 그만이야. 비겁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마당에서는 매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화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최마님이 손을 들어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죽여서 내다 버리기엔 뒤처리가 귀찮다. 이 도둑년의 꼴을 보니 비녀는 이미 어디다 팔아먹은 게 분명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머슴들은 축 늘어진 연화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 눈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는 눈 속에 파묻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 차가운지 뜨거운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다시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 위로,
피 묻은 흉터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인데 오직 그녀만이 붉은 피와 검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거두어준 집이었지만 그곳은 한 번도 집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자신을 지켜줄 목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뒤척여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 차가운 대문 앞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눈을 짚으며 한 뼘 한 뼘 그녀는 마을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저 어둡고 무시무시한 숲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그냥 눈을 감으라고. 하지만 연화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처절한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지리산 자락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최참판댁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 때마다 매맞은 상처들이 불인두로 지지는 듯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속 깊이 파인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고단한 이승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덧 해는 꼴딱 넘어가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연화에게는 두려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렸고 의식은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얀 눈밭이 마치 포근한 목화솜 이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바람이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결국 오래된 소나무 뿌리 곁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갔고 그녀는 점차 하얀 설원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지리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낡은 오두막집.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사내는 돌석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누더기 옷을 걸친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반편이라 놀림받으며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내였습니다. 부모 없이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돌석은 밤새 내린 눈으로 덮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땔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유난히 하얀 눈밭 위로 붉은 점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려 흘린 피인가 싶어 다가가던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나무 아래 눈무덤 속에 사람의 형상이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사람이잖아. 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황급히 다가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뚱어리, 피와 멍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 돌석은 단번에 그녀가 아랫마을 최참판댁의 벙어리 처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던 그녀의 모습이 돌석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이 엄동설 안에 반송장이 되어 산속에 버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반드시 살려야 해. 돌석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연화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엎었습니다. 장정 한 사람의 무게가 불편한 다리에 짓눌려 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길을 헤치며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등 뒤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연화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돌석은 연화를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가득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꽁꽁 언 연화의 손과 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어둔 말린 약초들을 꺼내 정성껏 빻았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산삼 잔뿌리와 지혈에 좋은 풀들을 섞어 만든 약재였습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끓여 약초물을 우려내고 조심스럽게 연화의 입술을 벌려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돌석은 잠 한숨 자지 않고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올라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는 그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고 고름이 잡힌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녀의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보면서도 돌석은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그녀가 겪었을 모진 세월의 흔적 같아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연화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흙벽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 모든 것이 낯설어 그녀는 흠칫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졸고 있던 돌석이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승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구먼. 연화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험상궂은 인상에 겁을 먹은 그녀는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돌석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어설프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나는 그저 나무하는 사람일 뿐이오. 산속에 쓰러져 있길래 업고 왔소이다.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안심하시오. 돌석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거짓 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오두막이었지만 최참판되게 으리으리한 기와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부엌에서 묽게 쓴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며칠을 굶었으니 속이 말이 아닐게요. 이거라도 좀 드시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돌석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집어들어 죽을 떠서 호호 불어 그녀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호의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몸짓과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자 칙칙하고 지저분했던 오두막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구석이 말끔해졌고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돌석이 벗어놓은 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해져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무명옷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새 옷을 해 입을 형편이 못 되는 돌석은 그저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을 터였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낡은 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돌석이 산에서 주워온 칡넝쿨 말린 것, 억새풀 줄기, 그리고 색이 바랜 자투리, 천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늘도 실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칼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든 뒤 칡넝쿨을 아주 가늘게 쪼개어 실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억새풀을 지식여 얻은 즙과 숟가루를 이용해 천조각에 물을 들였습니다. 연화가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녀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뭉툭한 바늘 대신 가시를 다듬어 사용하고 거친 칡실을 꿰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나비가 춤을 추듯 유려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진 무릎 부분에는 튼튼한 천을 덧대고 그 위에 칡실로 촘촘하게 누빔을 놓아 튼튼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밋밋했던 소매 끝에는 순물 들인 천으로 단을 대어 격조를 높였습니다. 저녁 늦게 나무를 한 짐 지고 돌아온 돌석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랫목에 곱게 개어놓은 자신의 옷이 마치 새 옷처럼, 아니 양반네들이 입는 비단옷 못지않게 기품 있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내 옷이란 말이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무명천 위로 놓인 바느질 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했고 덧댄 천들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얼굴의 흉터를 옷자락으로 가렸습니다. 처녀, 아니, 연화 낭자,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이런 솜씨는 한양의 침선장이나 가질 법한 것인데. 돌석의 물음에 연화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흉터마저 가릴 만큼 아름답고 고요했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것은 단순한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연화 또한 느꼈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외모가 아닌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재주를 진심으로 경이롭게 바라봐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산속 오두막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안은 더 이상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그들을 잊지 않았고 산 아래에서는 그들의 평온을 뒤흔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련이 멈춘 듯 평화로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며 노래를 불렀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붉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돌석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 덕분에 연화의 몸도 산천의 초목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얼굴과 손의 흉터는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돌석이 거친 삼배 한 피를 구해왔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비단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가장 싸구려 천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비단이면 좋았을 것을.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 미안하오. 그래도 솜씨 좋은 낭자라면 이것으로도 훌륭한 옷을 지을 수 있지 않겠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재료의 귀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과들로 나가 지천으로 널린 꽃과 풀뿌리를 모았습니다. 쪽빛을 내는 쪽풀, 붉은 빛을 내는 홍화, 노란 치자 열매를 따다가 솥에 삶아 천연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돌석이 구해온 거친 삼배실을 풀어서 이 염료에 담그자 투박했던 실들은 세상 그 어떤 비단실보다 곱고 은은한 색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옷을 기워 입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삼배천 위에 그림을 그리듯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천 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그 주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갯짓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실, 한 올 한 올에 그녀의 영혼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구름을 짜는 듯 신비로웠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은 천을 마루에 널어 말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벌과 나비들이 진짜 꽃인 줄 알고 날아와 천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돌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신이 내린 제주로다. 돌석은 연화가 만든 수건 한 장을 들고 읍내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쌀과 소금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수건을 펼쳐 놓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거친 삼배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놓인 수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보시오. 이 물건 어디서 났소? 이 꽃 좀 봐. 향기가 날 것 같네, 그려. 지나가던 비단 장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돌석은 우물쭈물하다가 집사람이 만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비단 장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건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쌀 한 가마니 값을 쳐주겠다며 덥석 수건을 사갔습니다. 순식간에 장터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선녀가 살고 있다더라. 그 선녀가 짠 천은 왕실의 보물보다 더 귀하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최참판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최마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안방 아랫목에서 떡을 먹던 최마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지리산 골짜기에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계집이 산다고 하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마님. 소문에 의하면 그 수가 얼마나 정교한지 벌나비가 날아들고 밤에는 천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읍내비단 장수들이 그 물건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답니다. 최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속에 산다는 계집,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뛰어난 바느질 솜씨.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내쫓은 연화였습니다. 번거리 주제에 손재주 하나는 쓸만했지. 설마 그년이 살아있는 건가? 최마님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년이 틀림없어 내 집에서 쫓겨날 때 빈손으로 나갔는데 무슨 돈으로 실과 천을 샀겠어. 분명 내 비녀를 팔아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야. 감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해. 최마님의 탐욕과 오해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당장 덕칠과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채비를 해라. 산속에 숨어든 도둑년을 잡으러 가야겠다. 내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먹고 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 시각, 산속 오두막은 평화로웠습니다. 돌석은 연화가 좋아하는 산나무를 캐러 나갔고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낡은 깃발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어디선가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삶.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채 끝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기다, 저기 그년이 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최마님과 덕칠, 그리고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최마님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화가 수놓던 천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이 앙큼한 연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기서 뻔뻔하게 살림을 차려 내 비녀판 돈으로 아주 살판이 났구나. 최마님은 연화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연화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덕칠은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애써 모아둔 염료 단지들이 깨져 마당을 오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연화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진 염료 위를 기어가 흙투성이가 된 자수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만은, 그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은 하인의 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 연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내놔, 이것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어디서 도둑년이 주인 행세를 해.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돌아오던 돌석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게를 벗어던진 채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돌석은 불편한 다리로 뛰쳐들어와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하인 서너 명이 달려들어 돌석을 제압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짓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소. 죄 없는 사람을 이리 괴롭히고도 무사할 것 같소. 최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벌 돈 없고 힘없는 것들이나 천벌을 받는 게야. 여봐라. 이 오두막을 싹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전현이 다시는 바느질을 못하게 손가락을 분질러 놔라. 최마님의 잔인한 명령에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덕칠은 연화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돌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잠시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덕칠이 돌멩이를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동작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마님과 하인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두막 입구 쪽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슬 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포졸들과 관아의 이방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형암이었습니다. 형암은 임금님의 용포를 지을 최고의 명인을 찾아 전국을 비밀리에 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연화의 자수를 보고 그 비범함을 알아본 형암이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암은 떨고 있는 연화와 피투성이가 된 돌석, 그리고 난장판이 된 오두막을 번갈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낮의 백성을 이토록 잔인하게 핍박하다니 내 놈들이 정령 관아의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냐. 최마님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암 나으리, 그게 아니오라. 저녀는 제 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입니다요. 제 물건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도둑이라. 형암은 천천히 걸어와 연화가 가슴에 꼭 품고 있는 흙 묻은 자수 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짓밟히고 더러워졌지만 그 속에 수놓아진 꽃들은 여전히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훔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맑은 영혼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낸 장인만이 피워낼 수 있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형암은 최 마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훔친 물건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하늘이 내린 보물로 보인다. 여봐라. 저 흉악한 무리들을 당장 포박하여라. 진실은 관에서 밝힐 것이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최 마님과 덕칠 그리고 하인들을 포위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될 뻔한 오두막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눈물 고인 눈으로 형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여전히 자수천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최마님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연화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질 찰나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참판댁 마님이 도둑맞은 비녀를 찾으러 갔다가 도리어 형암에게 잡혀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의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 있는 최마님과 덕칠 그리고 그 옆에 의연하게 서 있는 연화와 돌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형방의 쩌렁쩌렁한 소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암은 관복을 정지하고 높은 마루 위에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듣거라. 너는 이 여인이 내 비녀를 훔쳐 그 돈으로 비단과 실을 샀다고 주장했다. 허나 내 눈에 비친 이 자수는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최마님은 포박된 와중에도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형암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녀는 본디 천한 종년으로 10수년을 제 집에서 물깃고 똥오줌이나 치우던 년입니다. 그런 년이 언제 바느질을 배웠겠습니까? 분명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리거나 훔친 돈으로 솜씨 좋은 사람을 매수하여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제 비녀가 없어진 날 전현이 사라졌으니 전현이 범인님은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최마님의 표독스러운 항변에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번거리에 화상 입은 흉측한 처녀가 천하제일의 자수를 놓는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형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좌중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연화 앞으로 걸어 내려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수 솜씨가 오롯이 너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연화는 깊은 눈으로 형암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모아 바느질하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형암은 즉시 명을 내려 자수틀과 비단, 그리고 실과 바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술을 놓아보아라. 만약 내 손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난다면 너의 무죄는 증명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사기죄와 절도죄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당 한가운데에 자수틀이 놓였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최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멍석을 깔아주면 못하는 법이지. 어디 내년의 밑바닥을 드러내보아라. 연화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겨울에 매서웠던 추위와 그 속에서 만난 돌석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릿하던 손놀림이 점차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 위로 붉은 실과 검은 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녀가 놓는 것은 예쁜 꽃이나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홀로 우뚝 선 늙은 소나무와 그 가지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붉은 매화 한 송이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휙휙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연화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어냈습니다. 순간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저것 좀 보게. 그림에서 찬바람이 부는 것 같네. 사람들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수 속에 눈보라는 너무나 생생하여 보는 이의 뼈를 시리게 했고 그 속에 핀 붉은 매화는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연화가 피로 쓴 자신의 일기이자 절규였습니다. 형암은 자수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은 심수 액신 시우로구나. 마음을 실어 술을 놓아보는 이의 영혼을 울린다는 전설 속의 기법. 네가 바로 15년 전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당한 조선 최고의 자수장 한 명인의 핏줄이었구나. 형암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형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최고의 자수장이었던 한씨 가문이 경쟁자의 모함으로 몰락하고 불타 없어졌을 때 겨우 살아남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를 안고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연화였던 것입니다. 형암은 고개를 돌려 최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마님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솜씨가 진짜임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비녀의 행방이다. 형암은 덕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덕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암은 덕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이놈 내 어미의 탐욕에 숨어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내 놈이 그날 밤 술에 취해 비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당장 주리를 틀 것이다. 사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많은 덕칠을 떠보기 위한 형암의 기지였습니다. 질의 겁을 먹은 덕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기방 외상값을 갚으려고 어머니 비녀를 훔쳐 나왔는데. 술에 취한 채 오다가 그만 우물가에 떨어뜨렸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요. 덕칠의 자백에 최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제정신이냐. 포졸들이 최마님을 떼어놓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마님 모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위인들 같으니라고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반병신을 만들더니. 꼴 좋다. 형암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무고한 사람을 절도범으로 몰아 가혹하게 학대하고 쫓아낸 뒤에도 살인 미수에 가까운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최 씨의 가산을 정몰하여 그 절반을 피해자인 연화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고 최 씨와 그 아들은 곤장 100대에 처한 후 관노비로 삼아 평생 죗값을 치르게 하라. 최마님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덕칠은 오줌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형암의 명판결을 칭송했습니다. 사필규정, 시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형암은 연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나라의 보배다. 내 상소문을 올려 그대가 궁궐의 침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니 한양으로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라. 모두가 연화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멸시받던 종년에서 왕실의 장인이 되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관아 마당 구석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는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석은 초라한 행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궁으로 가면 자신 같은 건 집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돌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암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손짓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 행복은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춥고 아플 때 저를 안아준 이 사람의 곁, 그 작은 오두막이 제게는 궁궐입니다. 형암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비단옷을 입는다고 다 귀한 사람이 아니오. 누더기를 걸쳤다고 천한 사람이 아니지. 그대의 마음이 비단보다 곱구나. 가거라. 가서 그대가 원하는 삶을 살거라. 연화와 돌석은 서로를 의지하며 관아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그들의 등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리산 자락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타버렸던 오두막 자리에는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연화가 좋아하는 꽃들이 사시사철 만발했고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외톨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수놓은 옷감을 장에 내다 팔고 약초를 캐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선녀 남편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연화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돌석은 그 곁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한 온기 속에 연화가 아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예쁘기도 하지. 비록 쇳소리 섞인 거친 목소리였지만 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십수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난 붉은 흉터는 등불 아래서 마치 붉은 매화꽃처럼 곱게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았기에 그들은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억압도 진실한 사랑과 재주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지리산 골짜기의 작은 기와집은 밤마다 밝은 불빛으로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